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을 위한 ESG 교양 강의 인노소셜랩 유승권입니다. 일곱 번째 강의는 ESG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바로 이 넷제로의 이해와 실행입니다. 이 넷제로에 대해서 과연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넷제로의 개념과 대응 현황, 그리고 넷제로의 실행 방법 8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제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환경 경영의 기본 용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인벤토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고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환경 인벤토리라고 하면 온실가스를 비롯해서 기업이 얼마나 자원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자원 사용을 통해서 얼마나 환경과 관련된 물질들을 배출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ESG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했느냐, 얼마나 원재료를 사용했느냐, 얼마나 물을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한 거에 따라서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또 물을 사용한 거에 따라서 얼마나 폐수나 얼마나 또 재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원재료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폐기 처분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ESG의 데이터에서 핵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환경 인벤토리라고 하는 것은 ESG 경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첫 단계에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으로 환경 전과정 평가라고 하는데요. 보통 LC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경 전과정 평가는 우리가 제품의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마지막 폐기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어떤 오염이나 또는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다 평가하는 것을 환경 전과정 평가, 그래서 LCA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것과 결합돼서 같이 나오는 개념이 환경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환경 발자국은 환경 전과정 평가와 더불어서 제품의 원재료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폐기단까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환경 전과정 평가는 제품과 서비스 중심의 분석이라고 한다면 환경 발자국 평가는 환경 중심의 평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인벤토리, 환경 전과정 평가, 환경 발자국은 우리 ESG 경영에서 환경 경영을 얘기할 때 이 세 개념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실 개념이 스콥 1, 2, 3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ESG에서 많은 국제 표준들이 스콥 1, 2, 3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스콥 1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보일러에서 석유라든지 이런 걸 떼서 발생하는 그런 연료, 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이런 데에서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직접 연소를 통해서 발생하는, 직접 연소입니다. 직접 연소를 통해서 발생하는, 그게 바로 스콥 1이고요. 스콥 2는 우리 회사가 전기를 가져오잖아요. 전기를 우리 회사가 생산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한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전기나 또는 스팀, 난방 같은 경우는 지역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스팀을 가져오죠. 그런 가져오는 지역 난방공사나 또는 한전 같은 곳에서 우리 회사의 에너지나 또는 스팀을 공급해 줄 때 한전이나 난방공사가 사용하는 그런 온실가스 배출, 이게 스콥 2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우리 회사의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이 배출을 스콥 3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콥 1, 2, 3를 다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협력회사가 많은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스콥 1, 2도 중요하지만 스콥 3가 훨씬 더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겠죠. 그래서 ESG에서 현재 스콥 3의 온실가스 배출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넷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제로라고 하는 것은 환경 이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6대 온실가스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이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TV나 여러 언론 매체에서 다양한 다큐멘터리라든지 보도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단순히 온도 올라가는 게 무슨 큰 문제겠냐라고 하지만 질병이라든지 또는 난민이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계속 악순환시키는데요. 이 악순환의 되먹임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밋 피드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더워진다라고 하는 거가 큰 문제죠. 더워진다라고 하면 우리 냉방을 위해서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사람들도 이 더위로 인해서 많은 질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발생하고 빈곤 굶주림이 확대되고 난민이 급증되고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또 우리 대부분의 우리 지금 뭐 공장지대라든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또 해수면 근처인데 바닷가인데 해수면 상승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곳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요. 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지금 전반적으로 산불과 화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더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에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니까 태풍이라든지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또 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자연재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증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물들이 공기 중으로 많이 배출되니까 가뭄과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점점 더 사막화돼서 뭐 플라스틱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의 산호초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기오염이 문제가 되고요. 공기 중에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질병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더운 지역에 살던 이런 열대성 전염병들, 모기들이 또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또 기후분쟁, 현재도 지금 식량난 또는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후분쟁 또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닥쳤을 때 대략 많은 사람들이 2040년, 50년쯤 되면 이대로 가다가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WEF, 즉 세계경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2050년이 되면 현재의 온도 상승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세계 경제가 평균 마이너스 18%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그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적도 인근의 동남아시아 농업국가들이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1년 OECD 보고서를 보면요. 이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경제든 사회든 환경이든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쌀을 제외한 나머지 밀가루라든지 국제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많은 곡물들이 2배, 3배의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식량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 또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막대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넷제로를 이루어야 될 텐데 과연 이 넷제로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뭘까요? 이 넷제로의 출발점은 물론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2018년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렸던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순제로, 넷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
탄소로 인해서 넷제로라고 하는 말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넷제로와 탄소 중립을 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넷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제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것을 온실가스 전체로 보느냐 아니면 탄소 중립으로, 탄소만 가지고 탄소 중립으로 보느냐라고 구별할 수 있는데, 보통 넷제로라고 하면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항, 요거 전체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이런 개념을 보통 넷제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즉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만이라도 우리가 넷제로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혼합해서 쓰기도 하는데,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 전체, 탄소 중립은 보통 이산화탄소만 얘기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지금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 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과불화탄소, 육불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난화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신경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온실가스 배출에도 우리가 많은 감축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화석연료를 떼서 만드는 에너지, 즉 전기가 73.2%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농업, 또 숲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땅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18.4%로 이 온실가스 배출이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총 배출량이 한 7억 100만 톤이 되고, 이 중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6억 1100만 톤이니까 약 한 전체 배출량의 8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화석연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넷제로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79년부터 이 온실가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제1차 국제기후총회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글로벌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1988년에는 IPCC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는 유엔 환경과 개발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이 체결됐고, 1997년 12월에는 일본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됨으로 인해서 6대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 이 지구 환경 오염에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나왔고요. 그러다가 2015년 12월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1.5도씨 이하로 제한하자라고 하는 협약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하는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는 글래스고 기후 합의를 채택했는데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그 다음에 6대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많이 배출되고 있는 메탄을 2030년까지 30%까지 감축하자라고 하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넷제로 하면 RE100이라고 하는 내용을 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RE100이라고 하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RE1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100과 함께 넷제로에서 매우 중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SBTI라고 하는데요. 이 SBTI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서 2015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기업 넷제로 이니셔티브입니다. 전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데이터를 추출해서
과학적 기반에 따라서 우리가 넷제로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일단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 수립 목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야 되고 또 검증 결과에 대한 공표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실행 및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하게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은 다 이 SBTi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점점 SBTi 또는 아리백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SBTi나 아리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ESG 투자나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넷제로를 하지 않으면 즉 SBTi나 아리백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먼저 투자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연기금, ESG 투자 펀드, ESG 채권 발행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석탄과 천연가스, LNG 발전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를 회수하거나 철회하는 그런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거래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B2B, 기업과 기업 간 거래에서는 넷제로 아리백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리백을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또 B2G 같은 경우는 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거래 같은 경우는 EU나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넷제로를 선언하거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달 조건이 불리한 상태고요. 또 B2C 같은 경우도 EU나 영국 같은 경우는 상품 자체에 앞으로 모든 상품 자체에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됐는지를 붙임으로 이제 탄소 스티커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상품에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들을 사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탄소세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탄소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넷제로에 있어서 기업들한테 가장 좀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렵고 아리백이나 넷제로를 달성하기 어려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무역에 있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 아리백이나 또는 넷제로를 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더 물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넷제로의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9년에 EU에서 넷제로를 실천하는 8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에너지 효율화, 두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 세 번째가 순환 경제 확대, 네 번째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 다섯 번째가 재생농업, 축산어업이고요. 여섯 번째가 숲나무 심기, 일곱 번째가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 개발 대체였고, 여덟 번째가 지속 가능한 소비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제로 실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바로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우리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낭비되는 에너지가 20 내지 3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OECD나 EU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 효율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의 8위의 에너지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화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산업과 공장 부분에서는 기기와 설비의 에너지 효율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이 폐열을 이 뜨거운 스팀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요. 우리 건물과 주택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고효율 단열 건축을 할 것이냐 또는 리모델링 할 것이냐 이 에너지 가격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냉난방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시원한 그런 곳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나 건축,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 같은 경우는 우리 공회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공회전을 최소화하고 이동 경로나 이동 거리를 효율화하고 또 고효율 운송수단 즉 이 소형차나 비행기를 이용하기보다는 선박이나 기차를 이용해서 이 화물 운송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화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즉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이 천연가스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8.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뭐 OECD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5.2%가 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8.1%.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정부가 전력 생산을 거의 이제 주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스스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 또는 주차장 또는 빌딩 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거나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에 풍력 발전을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전기를 직접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인데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공장도 없고 빌딩도 없고 가지고 있는 땅도 없어서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곳이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양보다 모자란다 라고 하면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하는 PPA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해서 REC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PPA는 직접적으로 발전회사,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하는 태양광 발전회사, 풍력 발전회사랑 우리랑 같이 이제 투자를 해서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 REC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하는 회사들이 그것을 거래 플랫폼에 올려놓고 그것을 판매하면 그것을 우리가 사는 방식인데 현재 PPA든 REC든지 간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보다 공급량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또 한전에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다. 펼쳐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넷제로의 실천 중에 세 번째가 순환경제 자원순환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물건을 새로 만들고 또 천연자원을 새로 뽑아내는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면 오래 그리고 순환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환경제 자원순환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넷제로의 실천에 있어서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부산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항공, 철도, 버스, 승용차, 휘발유, 승용차 경유, 승용차 하이브리드 이런 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우리가 여행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물류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운송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기업들은 특히나 물류 운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 배송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가 재생농업인데요. 글로벌하게 보면 전체 한 18% 내지 20%가 바로 이 농업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숲을 파괴하는 농업이라든지 또는 이 질소 비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온실가스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어떤 화학적 방법의 이 농업 또는 숲을 파괴하는 농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방식이 바로 재생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농업을 통해서 우리 식량들을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땅이 기본적으로 땅이 온실가스, 특히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온실가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로 실천 방법의 여섯 번째는 바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숲 나무 심기입니다. 숲 가꾸기 나무 심기는 너무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숲과 나무가 온실가스를 좀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필요하지만 이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고 앞서 얘기했던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그리고 교통수단을 효율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 함께 숲 나무 심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째로 실천하는 일곱 번째 방법은 바로 온실가스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반대초에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같은 경우는 지금 CO2에 비해서 온난화 지수가
1300배에서 많게는 23,900배까지 되니까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가전회사 그리고 이 반도체 회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온난화 기여도가 이산화탄소가 55%라고 하면 지금 이런 특수 물질 같은 경우는 24%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이산화탄소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이런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새로운 화학 물질,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의 물질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물질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이 대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마지막 8번째 방법은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소비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들을 더 많이 소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들이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들을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탄소를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즉 소비자들이 이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서 보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런 제품들을 보다 더 많이 만들고 많이 또 광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넷제로를 줄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 넷제로의 이해와 실천,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의 슈몽이와 함께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난화의 피해는 다양한 언론, 다양한 어떤 매체에서 이미 많은 피해가 있다. 특히나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식량난,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산불, 자연재난, 가뭄의 증가, 바다 사막화, 공기오염, 질병 증가, 경제 불황, 또 이로 인한 기후분쟁 등으로 인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인류의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고 이것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넷제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넷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온난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6대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화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이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 이 온실가스가 70% 이상 배출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전환이 넷제로 전환에 실천하는 데 핵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실천 방법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가장 큰 부분이다. 그것 외에 순환경제,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 재생농업, 숲과 나무 가꾸기 또는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물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직접 발전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발전회사와 구매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PPA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발전회사들이 친환경 발전을 하면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에 올리고 거기에 대한 인증서를 구매하는 REC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나 한전이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방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닌데요. 이 잘 알려진 방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ESG 경영, 온실가스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